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나는 응급실 침대 옆에서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있었다. 52세. 이제 막 인생의 황금기를 시작하려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라고 했다. 의사는 24시간이 고비라는 말만 반복했다. 내 이름은 서지훈, 29살. 작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버지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엄마 혼자 나를 키우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시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지훈아, 엄마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셨다. 내가 작년에 취직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 이제 엄마도 좀 쉴 수 있겠네 하시면서.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엄마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일주일 후였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소 6개월, 길게는 2년.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실비보험도 없으셨고 가진 저축도 거의 없었다.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다. 회사에 긴급 휴직계를 냈다.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요즘 같은 경기에 한 달 이상 비우면 알지. 알았다. 내 자리가 없어질 거란 걸. 그날 밤 엄마의 지갑을 정리하다가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궁금한 마음에 펼쳐본 순간 내 심장이 멈춰버렸다. 1997년 3월 15일. 오늘 지훈이를 데려왔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이다. 친구 미영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지훈이를 부탁해. 나는 약속했다.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겠다고.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5년 8월 3일. 지훈이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 미영이 남편이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빚에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까? 아니, 평생 숨겨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나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엄마가 날 위해 희생했다던 그 모든 세월이 사실은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던 건가? 배신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죄책감도 몰려왔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비겁하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23년 12월 1일. 지훈이가 취직했다. 너무 기쁘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미영아, 약속 지켰어. 내 아들 훌륭하게 키웠어. 이제 너한테 가도 떳떳하겠지.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병실로 돌아갔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의 오랜 친구 박순희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엄마와 40년 지기로 혹시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아,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 제 친엄마 이미영이란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엄마한테 들었구나. 아니요, 엄마 다이어리를 봤어요. 이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희 엄마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둘이 정말 친했어. 근데 미영이가 대학 다닐 때 만난 남자가 문제였어. 제 아버지요? 응, 강태수란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 회사도 다니고 나름 성실해 보였지.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도박에 빠져서 빚더미에 앉았더라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이가 너를 임신했을 때 강태수는 도망갔어.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결국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 미영이는 충격받아서 조사냈고 너를 낳자마자 산후출혈로 그렇게 됐어. 가슴이 무너졌다. 내 친부모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그때 너희 엄마가 나섰어. 내가 키우겠다고.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 혼자 사는데 무슨 여력으로 애를 키우냐고. 근데 너희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미영이가 마지막에 너희 엄마 손잡고 했던 말이 있대. 은혜야, 나 대신 지훈이 엄마가 돼줘. 너만 믿어. 너희 엄마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킨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쏟아졌다. 근데 지훈아,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희 진짜 아버지 강태수, 그 사람 형이 있어. 강태석이라고.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저를요. 왜요? 글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희 엄마가 굉장히 경계하더라고. 절대 지훈이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사람 연락처 아세요? 없어. 근데 작년에 한번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 내 회사 앞에서. 충격이었다. 삼촌이란 사람이 나를 찾고 있었고 심지어 내 회사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지훈 씨 맞으시죠? 저는 강태석입니다. 당신 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제 번호를? 만나서 얘기합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내일 오후 3시 광화문 교보 빌딩 1층 카페에서 만나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삼촌이라는 남자.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카페 구석 자리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지훈 씨, 앉으세요. 강태석은 나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제 얼굴을 어떻게? 사진 봤어요. 당신 어머니한테서 제 엄마를 아세요? 이은혜 씨 말이죠. 몇 번 만났어요.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죠. 강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내 동생 태수, 당신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학대받으며 자랐죠. 그 후유증으로 도박에 빠졌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죠? 나는 차갑게 물었다. 강태석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어떤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당신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강문식 씨가 소유했던 땅 문서예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인데 지금은 개발구역으로 묶여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어요. 태수의 자식에게 이 땅을 상속한다고요.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졌다. 갑자기 나타난 삼촌이 땅 상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 원장이 최근에야 발견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인데 유 원장은 오래된 금고 안에 있었죠. 제가 우연히 찾았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의심스럽겠죠.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해도 돼요. 다만 강태석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업자들인데 꽤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당신 존재를 알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요. 강태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땅을 제가 사겠어요. 시세보다 좀 더 쳐서 8억에 당신은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해결하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8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엄마 병원비는 물론이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그 건설업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다.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께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강태석이란 사람, 땅 상속 이야기, 8억짜리 제안. 엄마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안 돼. 왜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대체 뭘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만 저었다. 말을 할 수 없는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강태석이 준 서류들을 다시 살폈다.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 등기부등본도 유 원장도. 하지만 엄마의 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뭔가 숨겨진 게 더 있었다. 어둠 속의 진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강태석이 말한 그 땅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경기도 광주 이 주소요. 아, 여기 요즘 핫한 곳이에요. 중개소 사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개발구역으로 묶였고 대기업 물류센터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땅값이 3년 전에 비해 10배는 뛰었죠. 이 땅 주인이 누구죠? 잠깐만요. 강문식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근데 사망자라고 나오는데 아직 상속 처리가 안 됐나 봐요. 다른 사람 이름은 없나요? 강태석이라든지. 없는데요? 이 땅은 아직 강문식 씨 단독 명의예요. 이상했다. 강태석은 분명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땅 관련해서 최근에 거래 시도나 문의 같은 거 있었나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아, 근데 며칠 전에 다른 중개소에서 이 땅 알아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큰 건설회사 사람이라던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강태석의 말이 사실이었을까? 정말 건설업자들이 이 땅을 노리고 있는 걸까? 중개소를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었다. 지훈아, 이 서류들 좀 이상한데? 친구 민석이는 유 원장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가 이상한데? 작성 날짜 봐. 2014년 3월로 되어 있잖아. 근데 이 당시에 강문식 씨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 유 원장 작성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지. 그럼 이 유 원장은 위조일 가능성이 높아. 필적 감정 받아봐야 알겠지만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강태석은 왜 거짓 서류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한 걸까? 그리고 이것 봐. 8억에 사겠다는 이 계약서. 조항들이 너무 일방적이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땅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기라는 거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심해. 민석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아, 이거 단순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땅이 정말 가치 있다면 내 목숨도 위험할 수 있어. 등골이 오싹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번호가 정지된 것 같았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혼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 병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다. 손이 떨렸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다행히 엄마는 무사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다. 아까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환자분 아들이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환자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내보냈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죠? 50대쯤 양복 입고 있었고 강태석이었다. 엄마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강태석, 그 사람은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사고가 아니었어. 강태석이 빚 때문에 일어서. 엄마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다. 땅도 원래 내 아버지 거였어. 할아버지가 태수한테 줬는데 강태석이 빼앗으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석은 동생을 죽이고 땅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용해서 그 땅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복수의 시작. 병원을 나와 나는 즉시 민석이에게 다시 연락했다. 민석아, 경찰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강태석이란 놈이 살인범일 수도 있어. 지훈아, 진정하고 차근차근 설명해봐. 카페에서 만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엄마가 말한 것들, 강태석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협박 문자까지. 근데 지훈아, 증거가 있어. 내 아버지 사만이 살인이었다는 증거. 그게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자살로 결론 났잖아. 지금 와서 뒤집기 힘들어. 그럼 어떡해? 일단 그 땅의 진짜 소유권부터 확인하자. 내가 정말 상속인이 맞는지, 강태석의 주장이 거짓인지부터 밝혀야 해. 다음 날 민석이와 함께 등기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땅은 2015년에 강태석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강문식 씨가 생전에 증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증여요? 그럼 제 아버지는? 강태수 씨 이름은 여기 어디에도 없는데요. 엄마가 말한 것과 달랐다. 땅은 원래 강태석 것이었던 걸까?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을 리 없다.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다. 박순희 이모였다. 지훈아, 미안해.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겨서. 이모, 무슨 일이에요? 사실 내 엄마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 아버지 죽기 전에 남긴 녹음 파일이야. 녹음 파일이요? 응, 내 아버지가 강태석한테 협박당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그걸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강태석이 먼저 손을 썼어. 경찰 쪽에 뇌물 먹인 거지. 그 파일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엄마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야. 통장이랑 도장이 필요한데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은행 정보를 물었다. 엄마는 힘겹게 끄덕이며 통장과 도장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은행에 도착해 대여금고를 열었다. 낡은 녹음기에 하나와 USB 그리고 오래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미안하다. 약한 아빠라서. 내 삼촌 강태석은 악마야.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속여서 땅을 빼앗았어.
아빠는 증거를 모았지만 그 사람 손길이 너무 깊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녹음을 잘 보관해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지훈아, 내 엄마, 은혜를 부탁한다. 친엄마는 아니지만 진짜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사람이야. 눈물이 쏟아졌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형님, 제발요. 이 땅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한테 증여했어.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닥치고 도장이나 찍어. 안 그러면 내 여자랑 뱃속에 있는 그 새끼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형님, 설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둬. 난 수단과 방법 안 가려.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즉시 민석이에게 연락했다. 민석아, 증거 찾았어. 이거면 충분해. 파일 보내봐. 확인해 볼게. 1시간 후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해. 강태석이 경찰 쪽에 인맥이 있다고 했잖아. 잘못하면 증거 조작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언론에 먼저 터트리자.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찰에 고소하는 거야. 언론이요. 내가 아는 기자 있어. 탐사보도 전문으로 하는 친구야. 믿을만해. 이틀 후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여성 PD였다. 저는 MBS 탐사기획부 김혜린 PD예요. 민석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녹음 파일, 아버지의 편지, 등기부 등본, 강태석이 준 위조, 서류들까지. 김혜린 PD는 자료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충분히 방송 가능한 소재예요. 근데 서지훈 씨, 각오는 되어 있으세요? 방송 나가면 강태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각오됐어요.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일주일 안에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또 협박 문자가 왔다. 똑똑하게 구는군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방송 나가는 순간 당신 어머니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심장이 철렁했다. 즉시 병원에 전화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오늘 병실 옆에서 수상한 남자가 배회하는 걸 경비실에서 발견했어요. CCTV 확인해 보니까 환자분 병실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더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 병실에 경비 배치해 주세요.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엄마는 무사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계셨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나는 병실을 지켰다. 회사는 이미 휴직계를 낸 상태였고 복직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를 지키는 것, 그리고 강태석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만이 내 목표였다. 언론 전쟁. 방송 전날 밤 김혜린 PD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지훈 씨, 내일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런데 안전은 보장되나요? 방송국 경비팀이랑 협의했어요. 촬영 전후로 경호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경찰에도 이미 통보했고요. 다음날 저녁 8시 M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의 추적 생방송이 시작됐다.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땅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은폐된 살인 의혹까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방송을 탔다. 그리고 내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증언했다. 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강태석이란 사람의 협박과 폭력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SNS가 폭발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태석, 땅 강탈, 살인 의혹이 올랐다. 그리고 1시간 후 강태석의 반박 보도 자료가 쏟아졌다. 서지훈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부친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으며 동생 강태수의 죽음과는 무관합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은 너무나 생생했고 강태석의 협박은 명백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석은 긴급 소환됐다.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녹음은 조작된 겁니다.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래전 일인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강태석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경찰은 이미 주변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강에서 내 아버지의 시신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두 남자가 싸우는 걸 봤어요.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밀어서 물에 빠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도망쳤죠.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도 생생해요. 목격자는 강태석의 사진을 보고 즉시 알아봤다. 이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경찰은 강태석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강태석이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까지 밝혀졌다. 당신은 동생을 살해하고 그 죽음을 자살로 위장했으며 불법적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경찰을 매수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강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심에서 강태석은 살인죄와 재산 편취, 뇌물 공여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상속과 선택. 강태석이 구속된 후 땅의 소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서지훈 씨가 적법한 상속인이 맞습니다. 법원은 강태석이 위조한 증여 서류를 무효로 판결했다. 그리고 원래 소유주였던 할아버지 강문식의 재산은 아들 강태수에게 그리고 다시 손자인 나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땅은 합법적으로 당신 소유입니다.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땅 시세가 지금 얼마래? 최근 감정가로 약 12억 정도. 개발이 본격화되면 20억까지 갈 수도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 이 돈은 아버지의 희생 위에 생긴 것이었고 엄마의 평생 헌신이 있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민서가 이 땅 팔지 말고 개발에 직접 참여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넌 부동산 개발 전문가도 아니고. 알아. 근데 그냥 돈만 받고 팔기엔 뭔가 아까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땅이잖아. 그럼 개발업체랑 공동 개발을 하는 거지. 너는 땅을 출자하고 업체는 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오히려 요즘 추세야. 토지주가 직접 참여하는 게. 며칠 후 여러 건설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그중 가장 신뢰할 만한 중견 건설사와 미팅을 가졌다. 서지훈 씨, 저희는 이 땅에 복합 물류센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완공 후 임대 수익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제안드립니다. 매달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월 3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서지훈 씨, 몫은 1,500만 원 정도.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께 소식을 전했다. 엄마, 이제 걱정 없어요. 병원비도 재활치료비도 다 해결됐어요.
최고의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지훈아,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아니, 저를 사랑해주셔서. 미안해. 진짜, 엄마. 아닌데,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 어떤 엄마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엄마를 꼭 안았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었다. 다음 주 엄마를 서울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1인실에 전담 간호사까지 배치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꾸준히 재활 치료받으시면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편 회사에서는 복직 제의가 들어왔다. 방송 이후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서 대리, 돌아오시죠. 팀장급으로 승진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돈이 생긴 지금 나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 엄마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 민서가 나 재단 하나 만들까 해. 재단. 무슨 재단? 고아들 돕는 재단.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한테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민석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법인 설립 도와줄게. 3개월 후 은혜 재단이 설립됐다. 엄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첫 장학생으로 10명의 고아들을 선발했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조건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봤다. 엄마, 제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눌게요. 새로운 위협, 재단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사님, 이번 달 물류센터 임대료가 입금 안 됐는데요. 재단 회계 담당자가 말했다. 뭐라고? 건설사에 연락해봐. 하지만 건설사 쪽에서는 연락이 두절됐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민석이에게 급히 연락했다. 민서가 건설사가 잠적했어. 어떻게 해야 해? 뭐, 계약서 가져와. 확인해 볼게. 계약서를 살펴보던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 계약서 허점이 있어. 무슨 허점?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포기할 경우 땅 소유주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공사비요? 그게 얼마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약 7억. 머리가 하얘졌다. 7억이라고. 그럼 내가 7억을 갚아야 한다는 거야. 계약서상으로는 그래. 게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땅의 저당도 잡혀 있어. 지금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날릴 수도 있어.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 믿을 만한 회사라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건설사는 강태석과 연결된 회사였다. 강태석이 감옥에 갇힌 후 그의 측근들이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서지훈, 너 때문에 형님이 감옥 갔다. 이제 내가 똑같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거야.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다. 지훈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신고해봤자 계약서가 합법적이잖아.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고 절망이 밀려왔다. 이렇게 모든 게 다시 무너지는 걸까? 재단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미안합니다. 제 실수로 재단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다. 방법이 있으려나? 그날 밤 엄마 병실을 찾아갔다. 엄마는 많이 회복되어 이제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다. 엄마, 제가 또 실수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지훈아, 포기하면 안 돼.
엄마는 내가 강한 사람이란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수없이 넘어졌어. 그래도 일어났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엄마의 말씀이 힘이 됐다. 다음 날 민석이와 함께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땅의 저당부터 풀어야 해. 그러려면 대출 받아야겠지. 응. 근데 일반 은행은 힘들 거야. 땅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서. 그럼 어떡해? 사채는 절대 안 돼. 그건 더 큰 지옥이야. 고민하던 민석이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겼다. 지훈아, 크라우드 펀딩 해보는 게 어때? 크라우드 펀딩. 응. 내 이야기를 알리고 사람들한테 투자받는 거지. 내 사연이 워낙 유명하잖아. 충분히 가능할 거야. 며칠 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서지훈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내 이야기, 재단 설립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위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놨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힘내세요. 일망원이지만 보탭니다. 저도 고아 출신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사기꾼들 절대 이기세요. 댓글과 함께 후원금이 쏟아졌다. 1,000원부터 100만 원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 5억을 달성했다. 눈물이 났다. 세상은 아직 따뜻했다. 진짜 적과의 대결. 후원금으로 저당을 풀고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번에는 민석이가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했다. 하지만 강태석의 측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서지훈 씨, 재단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찾아왔다. 회계 문제라니요?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익명의 제보자가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연했다. 우리는 1원까지 투명하게 관리했으니까 조사 결과 문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관은 사과했지만 이미 언론에는 서지훈 재단 횡령 의혹 조사 기사가 떴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역시 사기꾼이었네. 돈 생기니까 변하는구만. 재단은 세금 포탈 수단이었구나. 억울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김혜린 PD에게 연락했다. PD님, 도와주세요. 이건 누명이에요. 알아요. 제가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 진실의 추적 후속편이 방송됐다. 강태석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서지훈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허위 제보, 사기 계약, 협박까지 이들의 실체를 파헤쳐왔습니다. 방송은 강태석의 측근 3명을 특정했다. 건설사 대표, 변호사, 그리고 전직 경찰관. 이들은 서지훈 씨의 재산을 빼앗고 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방송 후 경찰이 움직였다. 3명 모두 구속됐다. 사기, 협박, 위증 혐의가 인정됩니다. 검찰의 기소장이 떨어졌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징역 각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가 와도 저는 엄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눌 겁니다. 그 순간 법정 뒤편에서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재활 치료로 많이 회복하신 엄마였다. 지훈아, 엄마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내 이름을 불렀다. 엄마. 달려가 엄마를 안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자랑스러워. 내 아들. 엄마의 그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 1년 후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학생은 50명으로 늘었고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물류센터는 완공되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 수익의 대부분은 재단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엄마, 오늘 재단 방문하실 거죠? 응, 아이들 얼굴 보고 싶어.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자 장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 아이들은 엄마를 은혜 할머니라고 불렀다. 얘들아, 잘 지냈니? 엄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법, 나누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지훈아, 저기 좀 봐. 민석이가 창밖을 가리켰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나가보니 김혜린 PD가 서 있었다. 서지훈 씨, 축하드려요. 올해의 사회공헌상 받으셨어요. 네, 대통령상이에요.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시상식 있어요. 믿기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니. 시상식 날 엄마와 함께 청와대에 갔다. 은혜재단의 서지훈 이사님, 나와 주십시오.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트로피는 무거웠지만 내 가슴은 더 벅찼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다.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신 엄마가 보였다.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자식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러 가시면서도 제게는 늘 웃는 얼굴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지훈이 얼굴 보면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도 고맙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가 더 고맙습니다. 이 상은 엄마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엄마께 트로피를 드렸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으시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아,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도 기자들도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재단 장학생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이사님, 축하드려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케이크를 자르며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이거 알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이야. 이사님은 언제 그걸 알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주신 분이야.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도 나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다. 파티가 끝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며 엄마가 말씀하셨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엄마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 친엄마 미영이가 남긴 거야.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친엄마 이미영의 글씨였다. 지훈아, 엄마가 너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은혜 언니가 엄마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 목걸이는 내 아버지가 우리 결혼할 때 준 거야. 비싸진 않지만 사랑이 담긴 거란다.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걸 선물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지훈아.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엄마, 친엄마 미영 씨도,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도 두 분 다 정말 감사해요. 지훈아, 너는 분명히 엄마한테 사랑받은 행운아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불안도 없는 깊은 잠이었다. 3개월 후 재단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서지훈 이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재단 장학생이었던 최수진의 언니예요. 수진이요. 어떻게? 수진이가 이사님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도 재단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강민지의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봉사요? 네, 저도 고아였거든요. 수진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민지는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6개월 후, 지훈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민지가 수줍게 물었다. 응. 왜? 제가 요리 배웠거든요. 집에서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 그날 저녁 민지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했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사실 엄청 긴장했어요. 민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다. 민지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나 민지 씨가 좋아요. 사랑해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저도 지훈 씨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 1년 후 결혼식 날 엄마가 나를 버지니아 로드로 이끌었다. 백발이 더 늘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지훈아, 너 오늘 정말 멋지다. 엄마 덕분이에요. 전부 다. 식장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들어왔다. 아름다웠다. 신부가 내 앞에 섰다. 목사님의 주례가 시작됐다. 신랑 서지훈 씨, 신부 강민지 씨를 사랑하며 평생 아끼고 존중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강민지 씨, 신랑 서지훈 씨를 사랑하며 평생 아끼고 존중하시겠습니까? 예, 반지를 교환하며 나는 민지에게 속삭였다. 이 반지 특별한 거야. 내 친엄마가 남긴 목걸이를 녹여서 만든 거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사진을 찍을 때였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뭔지 알아? 마지막 선물요? 행복이야.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엄마가 평생 바란 거였어. 엄마, 너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엄마는 이제 할 일 다 한 거야. 엄마는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엄마를 찾아뵀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지훈아. 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5년 후, 할머니, 내 살 된 딸 서은혜가 엄마에게 달려갔다. 은혜야, 천천히. 엄마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은혜, 그리고 할머니. 은혜가 내민 그림을 보며 나는 울컥했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내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민지가 물었다. 응, 그냥 너무 행복해서. 나도.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재단은 이제 전국 10개 지부로 확대됐다. 장학생은 500명이 넘었고 졸업생들 중 많은 이들이 재단에 돌아와 후배들을 돕고 있었다. 이사님, 오늘 신규 장학생 면접 있어요. 직원이 알려줬다. 응, 알았어. 면접장에 들어가니
1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은혜 재단이라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잃었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받아주셨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이사님, 그분이 누구예요? 제 엄마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죠. 이사님도 우리 엄마가 되어줄 거예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물론이죠.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눠줄게요.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거실에서 은혜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셨다. 옛날에 작은 씨앗 하나가 있었단다. 씨앗은 너무 작아서 자신감이 없었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대물림된다는 것을. 엄마가 내게 준 사랑이 이제 내 딸에게로, 그리고 재단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내게 준 진짜 선물이었다. 돈도 땅도 아닌 사랑하는 법이었다. 10년 후 엄마의 80세 생신날, 재단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재단 졸업생들, 현재 장학생들, 후원자들, 그리고 가족들. 은혜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엄마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를 내가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행사가 끝나고 조용한 곳에서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지훈아,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미영이한테도 떳떳해. 약속 지켰으니까. 무슨 약속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무슨요? 친엄마 아니라는 거. 엄마, 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엄마예요.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고마워, 내 아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딸 은혜에게 물었다. 은혜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랑이요. 그래, 맞아. 사랑이야. 할머니가 아빠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은혜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래, 이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엄마가 내게, 내가 딸에게, 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이 바로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의 유산. 끝. 에필로그. 서지훈 이사는 현재 은혜 재단을 운영하며 전국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고 있다. 이은혜 할머니는 85세의 나이로 여전히 건강하게 재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강태석은 복역 중 교도소 내 봉사활동을 하며 참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지훈의 딸 서은혜는 지금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은혜의 그 말에 서지훈은 돌아가신 친엄마 이미영과 자신을 키워준 엄마 이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들 봤죠?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SG,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집니다.